4월 19일이고요. 스프링 수업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끝날 때 제가 레스트풀의 개념에 대해서 구두상으로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대로 정리된 자료는 이제 오늘 배포할 거예요. 배포했어요. 정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위키에서 가져왔어요. 대부분의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기본적인 데이터 처리 기능, 데이터 생성, 읽기, 갱신, 삭제 이 네 가지 활동을 묶어서 부르는 용어가 CRUD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고요. 이게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통 우리가 UI라고 그러죠. 즉 화면, 프로그램의 화면이 UI예요. 화면이 갖추어야 될 기능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기능은 이 네 가지에서 파생을 해요. 이게 이제 1990년도하고 98년도의 논문에서 이제 나온 개념이라고 했었죠. 자, CRUD인데 이게 이제 외부로 치면은 접근 메서드에 따라서 포스트 방식은 SQL 인설트, get 방식은 셀렉트, put 방식은 업데이트, 딜리트 방식은 딜리트 이렇게 네 가지로 한 개의 URL이 접속하는 방식에 따라서 SQL의 주제를 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꼭 이것만 해야 되진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데이터에 있는 거를 조회해서 그거를 다른 테이블에 넣는 경우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인설트를 위해서 셀렉트가 동반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핵심 주제는 요 네 가지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주소록이나 전화번호부 같은 프로그램이면은 각각의 단위는 개인 연락처가 되겠죠. 이거는 연락처를 추가, 검색, 편집, 삭제할 거 아니에요. 주소록 같은 경우는. 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안 된다면 사실 뭔가 좀 완전한 형태는 아니죠. 이런 것들이 매우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동작을 보통 프로그램의 한 가지, 이 네 가지 묶은 걸 이제 프로그램 하나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는 게시판 같은 거. 기본이잖아요. 눈을 강조하죠. 우리는 기본을 벗어나는 거는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다 기본 코드예요. 기본 코드. 자, CRUD에 입각해서 어떠한 주제 하나를 놓고 예를 들어서 디파트먼트다 라고 하면은 디파트먼트 하나를 놓고 입력, 수정, 삭제,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백엔드 시스템을 RESTful API라고 해요.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제 자바 프로그램이나 노드.js, PHP, 파이썬 같은 걸 통해서 얘네들한테 접속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인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AJAX라고 하는 거를 공부하진 않았어요. AJAX가 우리 제일 마지막 관문일 거예요. 공식 커리큘럼에서는 제일 마지막 관문이에요. 이 AJAX를 통해서 이제 AJAX가 이제 프론트엔드 계열 기능이에요. 프론트엔드가 AJAX를 통해 백엔드하고 통신한다는 거는 결국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입력, 수정, 삭제, 조회를 백엔드에 요청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백엔드에 요청하는 방식을 크게 get 방식. get 방식은 이미 익숙하죠. get 방식으로 이제 백엔드한테 요청을 할 때 쿼리 스트링 방식과 패스 방식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미 우리 다 여러 번 사용했어요. 쿼리 스트링은 URL 뒤에 물음표 찍고 변수들 나열하는 거. 자, 이거는 변수가 URL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한 경우는 안 써요. 그리고 URL 자체가 용량에 한계가 있어요. 1024바이트 이기 때문에 포함 가능한 변수의 내용도 그 안에서 결정돼야 돼요. 자, 변수를 URL에 포함하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었죠. 자, 반면에 이제 패스 방식. 쿼리 스트링 방식에서 변수 이름을
정해진 순서로 약속하고 값만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쿼리 스트링은 이 변수 간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패스 방식은 요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디파트먼트 밑에 뷰 그리고 101과 EL이라는 거를 요 자리에 이렇게 폴더처럼 지정한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백엔드 쪽에서 요 자리에 있는 거는 DEPTNO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카테고리 값이다라고 그 컨트롤러에서 정해놓죠. 자, 변수 이름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쿼리 스트링보다 상대적으로 보안에 유리하긴 하지만 쿼리 스트링 자체의 모든 한계는 다 갖고 있어요. 왜냐면 URL이 노출되니까 그냥 고치면 되거든. 자, 그 다음에 포스트 풋 딜리트 방식이에요. 요청 변수를 URL이 아닌 HTTP 헤더에 포함해서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그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헤더 값 한번 살펴봤었죠. 이거는 웹브라우저가 이제 웹서버한테 전달하는 헤더 정보라 그랬어요. 여기에 그 헤더 정보 날라갈 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더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포스트 풋 딜리트 방식은 입력한 값을 이 헤더에다가 포함시켜서 보내기 때문에 URL에 노출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네트워크 탭에서 까보면 변수값이 다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웹브라우저를 통한 조작은 애당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오픈 API 연동할 때 카카오나 영화지능 연동했었죠. 걔네들은 애당초 겟방식밖에 열어주질 않기는 해요. 우리가 포털 사이트의 검색 결과를 맘대로 수정할 수 있다 그러면 말도 안 되겠지. 애당초 겟방식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데이터 조회 기능밖에 열어주지 않긴 한데 만약에 걔네가 포스트 풋 딜리트를 열어준다고 해도 웹브라우저를 조작해서 어떻게 그 파라미터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은 없어요. 그나마 포스트 방식은 HTML 파일을 만들면 되긴 하는데 그거 하나 테스트하자고 매번 HTML 폼 태그 만들어서 서브밋 시키기에는 미치고 환장하는 노릇이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예제는요, 테스트를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포스트 풋 딜리트 방식으로 백엔드한테 접속할 수 있는 테스트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를 직접 코딩하기 전에 이 백엔드가 제대로 살아있나를 검사하는 용도예요. 인썸니아라는 프로그램인데요. URL은 여기 실어드렸고요. 자, 여기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돼요. 무료로도 쓸 수 있으니까 뭐 무료라고 해서 기능 차이 없어요. 얘를 다운받아서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세요.
자, 프로그램 설치하면은 이제 UI가 이렇게 떠요. 여기 이제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왼쪽에서 이제 홈 누르면은 메인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이제 그 뉴 도큐멘트라고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요거는 그냥 일반 문서니까 요거는 필요 없고요. 뉴 도큐멘트는 필요 없겠다. 이 홈 버튼 누르면은 이제 퍼스널 프로젝트라고 해서, 프로젝트가 인썸니아라는 이름으로 하나 생겨 있죠. 자, 여기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생성할 거면은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되고요. 이 프로젝트 안에 컬렉션이라고 하는 단위를 이제 추가를 할 수 있어요. 혹은 도큐멘트. 근데 도큐멘트는 별로 쓸 일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도큐멘트는 지금 새로 생긴 기능인데 나도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고. 자, 프로젝트를 선택하면은 이 프로젝트 안에 컬렉션이란 단위를 추가를 해요. 자, 저 다시 지웠어요. 기본적으로 있는 프로젝트를 써도 되고, 아니면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되고요. 이름을 바꿔볼게요. 세팅스 들어가서 스프링 수업용. 자, 입력하고 닫으면 그냥 바뀌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컬렉션이라고 만드는데, 컬렉션은 하나의 폴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학과 관리 API 뭐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하나 할게요. 그럼 여기에 이제 HTTP new request라고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뭐였지? 오픈 API 연동할 때 했던 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아, 레트로핏 써가지고 이게 접속을 했었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구현하는 게 아니라 얘가 그 완성된 그 접속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했던 거를 한번 재현을 해보면, 이제는 그냥 보세요. New HTTP request, 새로운 접속을 하나 만드는 거야. 자, 이름을 정할게요. 리네임 해갖고 영화진흥위원회 API라고 한 다음에, 전에 우리가 영화진흥위원회에 접속했을 때 이렇게 느려? 자, 요런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제 키 발급받고 이제 URL 확인했었죠. 오늘 인터넷 좀 상황이 좀 별로네요, 여기. 자, 로그인 했고 제 키를 좀 확인을 하러 들어왔어요. 자, 이게 키 값이고, 제공 서비스 들어가서 URL 확인할 수 있었죠. 레스트 방식.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럼 URL 확인해서 여기다가 URL을 적습니다. 제이슨이었죠. 그 다음에 get 방식일 때는 쿼리 스트링이잖아요. 여기 쿼리 탭으로 들어가서 파라미터를 이름하고 값을 넣어주면 돼요. 얘네 파라미터 첫 번째 키였죠. 그리고 아까 메모장에 복사해 놨던 거 밸류 넣어요. 그리고 또 주고 싶어. 그럼 여기 add 눌러서 이번엔
타겟 DT 2023년 04월 18일 여기에 파라미터를 이렇게 추가하면은 여기 잘 보시면 URL에 물음표 붙고 변수가 들어가요. 그리고 샌드 누르면 결과가 이쪽에 떠요. 이렇게 해서 이걸 테스트하는 용도예요. 자, 하나 더 테스트 해볼게요.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 여기서도 이제 REST API 키를 우리가 발급받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색 관련해서 REST API를 우리가 사용했었는데, 이거는 웹 검색이네요. 주소가 이거래요. 자, 하나 더 추가합시다. HTTP 리퀘스트. 이름 바꿀게요. 나중에 귀찮으면 이름 잘 안 바꾸게 돼요. 카카오 웹 검색 API. 자, URL 넣고요.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가 쿼리라는 걸로 검색어였어요. 아이고. 자, 쿼리에서 스토링 프레임워크 띄어쓰기 너도 알아서 인코딩 해줘요. 보시면. 자, 근데 얘네는 인증키 보내는 게 좀 특별했었어요. 헤더에다가 포함시키라고 했었거든요. 이게 헤더 있어요. 여기에다 그냥 이름 적으면 돼. 자, 인증키 보내는 게 이름이 어솔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값은 카카오 AK 한 칸 띄고 발급받은 키값. 한 칸 띄고 발급받은 키값. 네, 이렇게 세팅해서 샌드 날리면 이제 검색 결과 뜨죠. 이렇게 해서 백엔드가 데이터를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백엔드가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주는구나 라고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제 구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자, 저는 이미 완성을 해왔고요. 프로그램 커지니까 로딩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야. 자, 가동을 할게요. 자, 가동을 했습니다. 자, 뭐 어차피 제가 만든 거니까 주소 외우고 있으니까 new request rename department 조회인데 얘는 리스트 조회예요. http localhost 8080 슬래시 API 밑에 디파트먼트였죠. 자, 그냥 샌드 하면은 데이터 주르륵 나와요. 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에 만약에 내가 검색어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쿼리 쪽에서 키워드는 뭐 스프링이라고 해서 전달해서 샌드 하면은 스프링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애들만 나오는 거죠. 2페이지, 3페이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파라미터 하나 추가해서 페이지는 3. 네, 이런 식으로 보내면은 이제 3페이지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메타 카카오 API가 페이지 번호 구현 페이지 번호랑 관련된 정보를 메타라는 이름으로 줘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맨 밑에 메타라고 해서 페이지 번호 구현과 관련된 정보를 카카오가 이렇게 줘요. 그래서 그냥 그거 따라해서 놔도. 근데 얘네들은 그게 웹문서 검색 결과니까 데이터는 이제 도큐멘트라고 해서 주는데 그거는 따라하기 좀 싫더라고. 이건 도큐멘트라고 부르기 애매해서. 여기는 키 이름을 데이터라고 했어요. 자, 이게 목록 조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세 보기. 234번 데이터만 봅시다. 자, URL을 추가해요. http localhost 8080 API 밑에 디팔트먼트잖아요. 자, 234번 데이터 보자 그랬어요. 레스트풀에서는 프라이머리 아까 쿼리 스트링 방식이랑 그 다음에 패스 파라미터 방식이 있다 그랬죠. 쿼리 스트링은 이제 페이지 번호나 검색어 같은 거 할 때 쓰고요. 패스 파라미터는 하나야. 프라이머리 키보드를 때만 쓰면 돼요. 슬래시 232 한 건만 나옵니다. 디파트먼트 아이템 단건 조회. 그럼 이제 데이터를 추가해 볼게요. 뉴 리퀘스트 http localhost 8080 API 밑에 모든 URL은 다 똑같아요. 특별히 지정할 대상이 있을 때만 여기에 프라이머리 키를 슬래시로 넣어주느냐 안 주느냐인지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자, 데이터 저장할 거죠. 무슨 방식이에요? 저장이에요. 포스트 방식 선택합니다. 자, 포스트 방식 파라미터는 바디 쪽에서 들어가요. 여기서 폼 URL 인코디드라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멀티파트 폼은 파일 업로드할 때 쓰는 거고 기본적으로 텍스트만 업로드가 없을 때는 폼 URL 인코디드예요. 이거 잘 따라오고 있죠? 이제 저장할 때 쓸 데이터 넣어요. dname은 레스트 아빠 add log은 메가 3층. 그럼 우리는 API에서 저장하고 나면 저장된 데이터를 조회해서 바로 직접 보여주기로 했죠. 근데 사실 그게 우리가 저번에 했었던 그냥 일반 웹페이지 그 스타일대로 하면은 굳이 저장된 걸 다시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상세 페이지로 얼른 도망가잖아. 저장된 걸 보여주는 건 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이씨, 미안해. 유효성 검사 넣어놨거든 내가. 이런 거 넣으면 좀 귀찮아. 데이터 저장했고요. 1253번 데이터라고 합니다. 결과는 상태 코드 200이죠. 그래서 결과 메시지는 500이에요. 아니, OK예요.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 보였어요. 그리고 요 데이터가 생성된 시각을 같이 나와요. 자, 여기 날짜 시간 형식 보면은 형식이 이렇게 나와요. 2023년 4월 19일 타임은 14시 34분 25초 뒤에는 밀리세컨드 단위까지예요. 이거 보통 우리는 날짜 시간 처리할 때 요 정도만 처리하죠. 이거는요,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OSI 표기라고 해서요, 국제 표준 형식이에요. 국제 표준 형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API가 시간 표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날짜 처리 관련된 클래스를 하나 새롭게 소개할 거예요. 자바 8이었나? 18이었나? 그때 8이었을 거예요. 자바 8 이후에 생긴 거고. 원래 이게 이렇게 표기된, 이거는 그냥 제가 로컬라이즈 시킨 거고요. 원래는 여기 플러스 09땡땡00 이렇게 표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시간은
14에서 9 빼면 얼마야? 5점. 이렇게 표기해야 돼요. 이게 원래 표기법이에요. 우리나라는 국제표준시보다 시차가 9시간 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표준시를 기준으로 9시간 수다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거 어차피 다른 나라는 안 쓸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쓸 거니까 그냥 이렇게 로컬라이즈로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추가했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dname을 안 보내고 싶으면 체크 풀면 돼요. 이렇게 지워버리던지. send. 자, 그러면은 스테이터스 400, 에러는 배드 리퀘스트. 내가 여기 트레이스도 넣었나? 잠깐만요. 내가 트레이스를 내가 언제 넣은 기억이 없는데. 왜 트레이스가 들어가 있을까요? 잠깐만요. 또 들어갔고. 나는 트레이스를 넣은 적이 없는데 얘가 왜 들어가 있지? 배드 리퀘스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require parameter dname is not present. 아, 이거 컨트롤러가 뿌려주는 거구나. 파라미터 자체가 아예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러네요. 파라미터가 지금 dname으로 그 아예 제가 전달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라미터가 뿌려주는 거고, 값을 지우면 이제 제가 보낸 에러가 뜰 거예요. 이건 컨트롤러가 뿌려주는 에러고, rt400 rtmsg는 학과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거죠. 파라미터가 널이면 스테이터스라고 들어오네. 내용은 에러, 메시지. 이거 요 형식에 맞추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시간은 타임 스탬프. 오케이. 자, 코드 한번 갱신할게요. 지금 제가 컨트롤러가 에러를 뿌려주는 형식을 신경을 안 썼는데, 우리 출력 형식도 요거에 맞추는 게 프론트엔드 만들 때 유리해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만들었던 에러 형식은 이건데, 프론트엔드에서 주는 에러 형식은 지금 저는 current date time이라는 변수로 보냈는데 여긴 타임 스탬프란 이름으로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저는 rt라는 이름으로 400이라고 주고 있는데 얘는 스테이터스라는 이름으로 400을 주고 있죠. 평상시에는 에러는 안 들어갈 거고, 여기 메시지라는 변수는 이게 지금 에러 내용인 거고, 이거를 지금 컨트롤러가 주는 형식이랑 똑같이 맞출게요. 안 그러면은 프론트엔드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에러가 떨어질 때랑 이렇게 떨어질 때를 분기해야 돼요. 이거를 맞춰야 돼. 제이슨 형식이 API마다 달라지면은 프론트엔드 만들면서 진짜 열받아요. 경험담이야. 예전에 제가 안드로이드 앱 개발 프로젝트 할 때, 지금은 없어진 회사인데 예전에 대교 리브로라고 이제 책 파는 쇼핑몰이 있었어요. 거의 교보문고랑 거의 비슷한 레벨이었는데, 거기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다가 거기 백엔드 개발자들이 두 명인가 개발했는데 이 API가 150개 나왔거든요. 그때 보통 프로젝트 할 때 이런 백엔드 API 100개에서 150개 사이 정도 나와요. 그거를 나 혼자 다 연동하는데 제이슨 규격이 다 틀린 거야.
와 진짜 열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제이슨 형식은 꼭 맞춰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저장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1254번 데이터를 수정해 봅시다. 자 주소 복사해서 넣어주고, 이거는 수정이니까 풋 방식. 수정할 때는 외월절에 적용할 프라이머리 키가 필요하죠. 프라이머리 키는 무조건 패스 파라미터로 보내세요. 슬래시 이렇게.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보낼 거는 디네임. 자 요거는 수정된 학과 또 애드하고서 로 이렇게 보내면 이제 수정 결과 떨어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삭제. 삭제는 외월절에 쓸 프라이머리 키만 있으면 되죠. 딜리트 방식으로 세팅하고 URL만 세팅해서 보내면 수정됐다라고 OK 떴죠. 그럼 이제 프론트 쪽에서 요거를 보내면은 백엔드는 어떻게 하겠어? 백엔드는 죽어라 로그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저거 누를 때마다 로그가 잘 동작하나 하면서. 지금 이게 나왔다라는 거는 여기 로그를 여러분들이 잘 쳐다보고 계신다면, 자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 한번 보내볼게요. 여기 잘 보세요 로그. 자 그럼 여기에 뉴 클라이언트가 접속했고, 우리 로그 이거 다 남겨놨잖아요. 자 클라이언트는 아더 PC고 브라우저 버전은 모르겠어. 왜냐면은 이상한 프로그램으로 붙은 거야. 근데 프로그램 이름이 인썸니아 2023년 1월 버전이래. 포스트 방식으로 요 URL에 접속을 했고 dname과 log이라는 파라미터 두 개를 보냈대요. 오케이. 파라미터 오케이. 그럼 이제 내 쪽에서 잘 동작하는지 봐야지. 나는 이런 인설트문을 가동할 거고 파라미터 세팅해서 이렇게 수행했어. 그래서 한 개 데이터 저장됐대. 자, 제너레이트 키, 생성된 프라이머리 키가 1255번이래요. 그걸 가지고 바로 저장 결과를 돌려줘야 되니까 데이터 조회했고, 나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네. 이거 뿌렸어. 이거 잘 받았나 확인 오케이 끝. 이런 식으로 로그가 이제부터 되게 중요해요. 백엔드 개발자반이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걸 만들기 위한 빌드업을 꾸준히 해온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여기 콘솔에 뜨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눈에 안 들어오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 파일을 여세요. 밑에 콘솔 창 보지 말고 여기서 여세요. 익스텐션 중에 로그 파일 하이라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걸 깔아 놓으시면 로그 파일 열었을 때 이렇게 컬러풀하게 보여요. 이렇게 해서 이걸로 보세요. 왜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어차피 자동 갱신이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14시 42분 47초 로그가 마지막 건데, 다시 한번 데이터 조회하면은 돌아왔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갱신돼요. 여기서 테스트 한번 샌드 싹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은 샥 하고 갱신되니까 이걸로 보세요. 언제 콘솔 창 그 시커먼 거 쳐다보고 있어. 칸도 조그만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은 설명을 제가 1시간 조금 안 되게 했는데, 일단은 3시 정도까지 쉬었다가 지금 제이슨 규격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요거 키 이름만 좀 바꿔서 코드를 다시 배포할 거라서 여러분들 휴식하고 나서 저도 조금 쉴게요. 그 다음에 요거 수정되면은 코드를 다시 재배포할게요. 그 다음에 코드 리뷰하고 실습
오늘은 이거까지만 해도 충분할 텐데 아마 생각보다 금방 끝날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프로페셔널 하나 더 해봐야겠지? 그게 오늘 수업 그 스케줄이에요. 내일 업로드 하면은 스프링 완전 끝. 자, 3시에 봅시다. 자, 먼저 이제 레스트 헬퍼라고 하는 애를 새로 만들었어요. 웹 헬퍼하고 구별되는 애예요. 근데 얘는 이제 그 우리가 서블릿에서 쓰던 리스폰스 객체를 좀 써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 롬복한테 주입해달라고 했더니 알아서 주입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리스폰스 객체를 준비했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의 목적은 이 백엔드에 접속하는 클라이언트한테 제이슨을 출력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제이슨의 형식은 네. 잠깐만요. 왜 언노운 에러가 저기 떴지? 아, 미안해요. 파일 다시 보내야겠다. 여기 if문 하나 넣어야겠네. if 스테이터스가 200이 아니라면 자, 파일 다시 보낼게요. 자, 다시 보냈어요. 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여기 트레이스라는 것만 좀 빼고요. 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데이터를 일단 최대한 맞췄어요. 이 데이터 출력 시간, 타임 스탬프, 그 다음에 그리고 HTTP 상태 코드, 스테이터스, 메시지, 여기 성공이니까 오케이. 그리고 API 경로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얘는 안 넣고요. 얘는 안 넣고, 트레이스는 왜 우리가 자바 에러 나면은 이클립스 콘솔 같은 데서 무슨 소스 어디 에러 났다 있잖아요. 그 정보를 주는 거라서 트레이스도 안 넣었어요. 이거 너무 쓸데없는 정보라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공했을 때는 부가적인 데이터가 이렇게 추가되게끔 한 거고, 에러가 났을 때는 최대한 맞췄어요. 타임 스탬프 똑같이 있고, 스테이터스 있고, 에러 있고, 메시지는 이거는 그 스프링이 자체적으로 주는 에러 메시지인데, 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주는 에러 메시지. 패스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뺐고요. 트레이스랑 패스를 빼고 나머지는 다 맞췄어요. 자, 그래서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send JSO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에 HTTP 상태 코드 200이라든지 404라든지 뭐 400, 500 이런 거요. 이 숫자 값이 200일 때는 웹브라우저가 성공으로 인식하는데 다른 값일 때는 에러로 인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웹브라우저한테 결과값을 주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결과 메시지 성공할 때는 오케이, 그 밖에는 에러 메시지, 이걸 문자열로 처리했고요. 문자열로 이제 결과 메시지를 준비, 예를 들어서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뭐 그런 메시지가 일로 전달되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전달할 데이터. 자, 근데 이렇게 파라미터를 완전체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모든 경우에 이 파라미터가 다 필요하진 않거든요. 성공했을 때는 어차피 여기는 200이고 여기 OK라고 고정값이 들어가는 거니까 성공했을 때 쓰기 위해서 send result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만 받아요. 그래서 데이터 쓰고 나머지 스테이트스랑 메시지는 고정값으로 쓴 다음에 얘를 호출하게끔.
모든 기능은 얘가 다 하는 건데 몇 가지 파라미터를 매번 세팅해 주는 건 좀 귀찮으니까 기본값을 박아놓고 필요한 것만 파라미터로 처리하게끔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send 리절트를 만들었고, 근데 입력 수정 삭제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줄 게 없잖아요. 성공이라고만 주면 되잖아. 그래서 그때는 send result라고 파라미터 없는 애를 하나 만들었어요. 메서드 재정의한 거죠. 그러면 이제 200과 OK라고 세팅하고 데이터 널로 해서 얘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는 요거 두 개를 쓰면 되는데 결과가 있을 때는 파라미터 주면 되고 줄 게 없을 때는 그냥 비워두면 돼요. 자, 에러가 났을 때 그 SQL 처리하다가 에러 나는 거는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서비스 쪽에서 에러를 스로우를 발생시키죠. 그때 이제 에러 객체를 직접 전달하면은 그 에러 객체에서 메시지만 뽑아서 결과 코드 500이라고 세팅하고 에러 난 마당에 데이터는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걸 여기로 전달했고, 만약에 에러 객체를 쓸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에러 메시지를 전달해요. 똑같이 문자열이니까 얘를 세팅해서 500 세팅한 다음에 열로 호출. 그리고 파라미터 같은 거 잘못된 경우 배드 리퀘스트, 이때도 마찬가지로 문자열로 에러 메시지를 주건 에러 객체를 받아서 거기서 메시지를 뽑건 해서 상태 코드는 400으로 세팅한 다음에 send JSON으로 보내고, 그럼 이제 모든 상황에 따라서 결국은 얘가 처리 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데이터라고 보내는 거는 DB에서 조회한 결과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요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에다가 이런 다른 메시지를 합쳐야 돼요. 일단 response.setContentType을 application/json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프론트엔드가 JSON 데이터라고 인식을 해요. 얘가 이걸 우리는 여태까지 한 번도 세팅 안 했거든요. 세팅하면 기본값이 text/HTML로 인식해요. 그럼 이제 웹브라우저 얘는 HTML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야. 이걸 바꿔줘야 되고요. response.setStatus 라고 하는 거에다가 상태 코드를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웹브라우저가 이 결과 코드를 인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코드는 실무에서는 거의 쓸 상황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지금 백엔드가 이렇게 가동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백엔드가 가동하기 시작하면은 프론트엔드를 별도로 만든다 그랬어요. 결국 이 프론트엔드가 완성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그 스프링 프로젝트의 그 웹앱스 폴더 안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결국은 한 사이트죠. 같은 사이트죠. 자, 프론트엔드가 백엔드랑 연동할 때는 자바스크립트의 AJAX라고 하는 기능을 쓰고요. 이거는 웹브라우저 안에서 동작을 합니다. 웹브라우저는 자기가 현재 주소 표시를 표시하고 있는 주소랑 연동하려는 백엔드의 이 주소, 이 앞부분까지가 다르면 보안상의 이유로 연동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 이거는 웹브라우저 따라서 막는 거예요. 웹브라우저 주소 표시를 나오는 거랑 연동하려는 백엔드 주소가 동일해야 돼요. 안 그러면 웹브라우저는 기본으로 차단해요. 이거를 CORS 제약이라고 해요. 이거를 풀려면 웹브라우저가 차단하는 거니까 프론트엔드가 뭔가 해줘야 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는데, 이게 서로 달라도 연동이 되게끔 하려면 백엔드에서 코드를 넣어야 돼요. 나는 안전하니까 딴 사이트에서 가져가도 돼 라고 백엔드에서 코드를 넣어줘야 돼요. 이게 그 코드예요. 액세스 컨트롤 얼로우 메서드. 접근 제어를 허용하는 메서드가
포스트 갭 딜리트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접근 허용하겠다. 액세스 컨트롤 맥스 에이지 3600초. 3600초 안에 결과 안 나오면 에러 나게 하겠다. 그 다음에 allow 헤더, x 리퀘스트 위드. 요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요청 들어오는 데이터를 다 허용하겠다라는 걸 거고요. 액세스 컨트롤 allow 오리진. 모든 도메인으로부터의 접속을 허용하겠다요. 만약에 여기에 잠깐 봅시다. 자, 만약에 여기에다가 별표는 모든 것이란 뜻이고 여기다가 https://딱딱딱.naver.com이라고 하면은 네이버에서만 접속하는 걸 허용해요. 다른 사이트는 다 막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별로에서 모든 사이트를 다 허용하는 경우는 실무에선 거의 안 써요. 여기 들어가는 건 우리 회사에서 만든 사이트일 경우에만 하고, 또 허용하려면 한 칸 띄고 이렇게 허용하고자 하는 도메인들만 명시하는 거지, 실무에서는 여기에 별로 넣었다가는 사수가 뒤통수 때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 데이터를 다른 데 다 열어주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실습을 위해서만 허용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바에서 날짜 처리하는 거 캘린더 클래스가 있는데, 캘린더 클래스가 딱 이런 문자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연어를 10분초 다 뽑아갖고 더하기 쌩 난리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로컬 데이트 타임 점 now 점 to string 하면은 이 문자가 그냥 한 번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맵을 만드는데 여태까지 해시맵만 썼죠. 해시맵 써도 돼요. 근데 해시맵에서 조금 달라진 링크드 해시맵이라는 걸 썼어요. 이게 뭔 차이냐? 해시맵으로 객체를 만들면 내가 맵.put 해갖고 데이터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제이슨으로 출력하면은 이 키 이름이 알파벳 순으로 정렬돼요. 왜냐면 맵 객체의 특징은 순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출력할 때 이름이 다 알파벳 순으로 정렬돼서 나와. 링크드 해시맵은 내가 풋해서 추가한 순서를 유지해요. 그래서 추가한 순서대로 나오는 게 링크드 해시맵이에요. 자, 여기 이제 타임 스탬프 시간 추가했고요. 스테이터스 결과 코드 넣고, 스테이터스가 200이 아니라는 건 에러라는 거잖아요. 에러일 때 종류에 따라서 에러라고 키 하나 추가한 다음에 에러 이름을 적어줬어요. 근데 보통 요 세 가지 안에서 해결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다른 에러 코드가 나오면은 unknown 에러라고 넣었어요. 근데 발생할 일 없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명시하지 않은 다른 에러가 발생하면 스프링단에서 이미 지가 차단하고 지가 뿌려버릴 거예요, 결과. 자, map.put 메시지 추가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조회 결과를 일단 아까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맵 객체를 따로 하나 받았잖아요. 걔를 지금 별도의 맵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 map.put all 하면서 얘를 넣어버리면은 다른 맵에 있는 거 여기다 다 옮겨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리턴 맵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컨트롤러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디파트먼트 레스트 컨트롤러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에 했던 거 싹 다 복사해서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좀 고칠 건데, 기존의 컨트롤러는 뷰를 가져가는 페이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액션 페이지라고 부르는 무슨 OK 하는 애들도 있었죠.
얘는 뷰가 필요 없는 거야. 뷰는 프론트엔드라는 곳에서 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뷰 가져가는 건 다 날려버렸고요. 액션 페이지에 해당하는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단 리스트는 뷰가 있고 없고 같이 있어야 돼. 자, 어노테이션이 컨트롤러가 아니고 레스트 컨트롤러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웹 헬퍼 대신에 레스트 헬퍼로 바뀝니다. 저는 이거 이렇게 선언해 놓고 일단은 컨트롤 H 눌러서 웹 헬퍼라고 되어 있는 걸 다 레스트 헬퍼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럼 일단 싹 바뀔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직접 손으로 수정하는 거 줄여야지. 이거 모델 객체 필요 없는데 들어있네. 모델 객체 필요 없어요. 없어도 돼요. 자, URL을 API 밑에 디파트먼트라고 해서 하나만 남겨놨고요. 리턴 타입이 바뀌어요. 이제 모델 엠뷰는 안 나와요. 레스트풀에서는 모든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제 나머지 코드 쭉 들어가요. 다 똑같아. 이제 고칠 거는 에러 났을 때랑 결과 처리예요. 에러 났을 때 REST helper send 에러, 서버 에러. 이거 일부러 메서드 이름 웹헬퍼랑 맞췄어요. 그러니까 아까 컨트롤 H에서 객체 이름 바꾸면 여기는 거의 손댈 데 없을 거예요. 결과 처리, 링크 대신에 객체 만들어서 내가 제이슨으로 출력하고 싶은 거 넣어갖고 이거를 REST helper send result 할 때 전달하면은 얘가 알아서 이거를 이제 결과 코드랑 병합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맞추면 돼요. 상세 API, 겟 매핑에 프라이머리 키, 패스 파라미터로 받아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모델 객체 다 빼도 돼요. 여러분들한테 전달된 자료도 모델 객체 제가 깜빡하고 안 뺐는데 별일 없을 거예요. 자, 패스 베리에이블. 리퀘스트 파람이 아니에요. 패스 파라미터잖아. DEPT에서 받고요. 인트 값으로 받습니다. 자, 데이터 추가할 때 이제 들어간 게 기존에는 여기 인풋에다가 데이터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처리했고 끝났는데 아웃풋 이렇게 해서 이제 조회 결과 받았죠. 자, 요거를 그냥 뷰한테 전달하고 끝났는데 기존에는 이거를 맵에다가 추가해서 얘한테 주면 얘가 제이슨 구조를 이제 완성시켜서 리턴하잖아요. 그거를 컨트롤러가 다시 리턴하는 거지. 데이터 조회 결과를 제이슨 헬퍼한테 던져주면 그럼 제이슨 헬퍼가 안에서 스테이터스, 그 다음에 타임 스탬프, 그 다음에 메시지, 이런 내용이 있는 제이슨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받은 걸 아까 put all 해갖고 다 넣었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름이 데이터니까 데이터 콜론 한 다음에 아웃풋을 이렇게 넣을 거라고요. 이렇게 제이슨 객체를 제이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리턴을 받으면은 그걸 다시 컨트롤러가 리턴하게 한다. 그럼 웹브라우저한테 간다. 자, 디파트먼트 포스트 매핑. 여기도 모델 빼고 똑같아요. 에러 처리. 저장할 거 빈지에 받아서 인설트. 자, 근데 기존에 뷰를 가져갈 때는 저장했을 때 인풋하고 나서 여기다 넣으면은 마이바티스가 프라이머리 키를 다시 여기에 담아줬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얼른 도망가면 됐는데 얘는 도망가는 게 아니야. 지가 결과를 직접 뿌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장된 조회 결과를 리턴을 받아서 이걸 맵으로 묶어서 제이슨으로 뿌린다고요. 그래서 데이터 저장하고 수정 쪽은 이 결과를 받는다라는 부분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에러는 여전히 똑같고요. 모델 다 빼야 되는데 안 빼네. 수정, 프라이머리 키는 패스 파라미터로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패스 베리에이블 하나 선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보, 디네임과 록을 리퀘스트 파람으로 받았어요. 풋 방식으로 받는 거죠.
get post뿐만 아니라 put delete가 추가돼요. 임포트 잘 하시고요. 자, 유효성 검사에서 이제 rest helper bad request 그러면 에러 메시지도 제이슨으로 뜨죠. 수정할 거 빈지에 담고 수정 결과 담을 객체 준비해서 서비스한테 던지면 여기서 알아서 처리하죠. 결과 처리. 계속 비슷해요. 삭제는 패스 파라미터만 맞습니다. 그래서 빈지에 담아서 삭제합니다. 에러 나면 에러 처리하고요. 삭제는 리턴 받을 거 없으니까 그냥 샌드 리절트. 안에 아무것도 안 주면 결과 코드만 떨어지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인썸니아로 테스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API에 연동하기 위한 프로그램, 우리는 지금 우리 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게 다라고요. 그 뭐지? 레트로핏. 오늘 걔 이름 왜 이렇게 생각 안 나냐? 레트로핏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다라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백엔드를 준비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서버가 되는 거야. 누군가가 URL을 통해서 나한테 데이터 요청한 거에 대한 처리라고 결과를 응답 주는 거죠. 제이슨으로. 그럼 프론트엔드는 웹 개발은 HTML 플러스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지만 꼭 그게 아니어도 돼요. 자, 저번에 했던 설명 다시 한번 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했던 건 통칭 백엔드입니다. 자바로 만들었고요. 이 녀석의 역할은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바 프로그래밍이니까 자바로 접속을 해요. 여기서 자바를 쓰는 거는 레트로핏을 쓴다는 얘기죠. 이때 접근할 때 URL로 접근을 하고 그러면 응답 결과가 제이슨으로 오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쓰는 자바 스프링에서 우리가 자바의 레트로핏을 썼지만 원래 이거는 안드로이드 기술이에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에서 제일 마지막에 끝판왕으로 나오는 게 레트로핏이에요. 우리는 비교적 초반에 했죠. 왜냐면 우리는 이거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접근하는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 프론트엔드는 그게 제일 끝판왕 기술이야. 대신에 그냥 화면 애니메이션 그딴 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죠. 근데 나중에 가면 이걸 이제 웹으로도 만든다 그랬잖아요. 웹에서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URL로 접근하고 제이슨으로 받아요. 어저께 시연 한번 보여드렸죠? 근데 이게 웹 쪽에서 이게 가능하게 된 게 원래 이게 지금 이 구조가 되게 옛날부터 했어요. 제가 이거 처음 구현했던 게 한 2005년도인가 그래요. 되게 오래된 기술이야. 새삼스러운 기술이 아니야. 근데 웹에서 자바스크립트는 이게 가능해졌던 게 제 기억으로 2015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거지 전통적인 개발자들은 옛날부터 했어 그냥 이거. 그래서 얘가 좀 기특했는지 얘만 특별히 AJAX라고 이름을 붙여서 써요. 남들은 그냥 다 HTTP 통신 이렇게 해서 불렀는데 그래서 네트워크 통신의 양대 산맥 소켓 통신과 HTTP 통신. 근데 소켓 통신은 요즘 거의 안 쓴다라고 했었죠. 왜 안 쓰냐면 옛날부터 가능했는데 웹도 됐어. 요즘은 서비스 하나 만들면은 유무선 연동이 기본이기 때문에 웹사이트 만들고 앱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다르게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바 쪽에서 소켓 통신을 썼다 그러면 서버를 따로 만들어야 돼. 이 백엔드를 계속 공유하는 게 아니라. iOS 같은 방식입니다. 파이썬 같은 방식이에요. 다를 거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같아요. 자, 얘는 스마트폰이죠.
얘도 폰이죠. 얘는 PC, 노트북 또 가능하지만 모바일 웹도 가능하죠. 파이썬은 보통 PC예요. 이제 장치를 안 가리고 다 동일한 백엔드에 붙을 수 있는 거지. 자, 한편 이 백엔드 쪽도 자바 스프링으로 이거를 만들었지만 이거랑 똑같이 일단 이쪽 프론트엔드는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라는 거 하고, 프론트엔드는 백엔드가 어떤 기술을 썼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프론트엔드는 그냥 제이슨만 받으면 돼. 백엔드가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하면 프론트는 내 할 바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거 만드는데 며칠 밤을 새더라도 프론트는 관심 밖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거 옛날부터 되던 거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전통적인 웹 프로그래밍 언어 ASP, 얘는 스프링이죠. ASP 계열은 지금 단넷이에요. 그 다음에 PHP는 지금 라라벨이라는 애로, 라라벨이 PHP의 스프링 같은 애요. 이걸로 돼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발전을 거듭해서 이 계열을 껴요. 노드.js라는 애로. 파이썬도 이 계열을 껴요. 이건 스펠링 모르겠어. 장고라는 애가 있어요. 플라스크라는 애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백엔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요. 근데 이 중에 우리는 자바를 공부한 건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부하건 간에 get, post, cookie, session, MVC, DB 연동, 서비스, 그 다음에 RESTful 만드는 거, 이 커리큘럼은 다 똑같아요. 뭘로 하건 상관없어. 자, 자바는 백엔드도 할 수 있고 프론트도 할 수 있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요거 안에 또 레트로핏을 박아. 그러면 얘가 다른 웹사이트와 또 연동이 가능하죠. 딴 애들이라고 못할까? 자바스크립트 에이작스 된다며. 다 돼요. 파이썬도 된다며. 얘네들도 다 다른 사이트랑 연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만들건 간에 프론트엔드가 여러분한테 접속하고, 여러분은 또 다른 사이트에 대한 프론트엔드가 될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은 웹사이트들 간에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이게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백엔드 시스템에 대해서 전에도 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집에 공유기 세팅 해봤죠? 공유기 세팅할 때 뭐 특별히 뭐 설정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라 공유기 전기 끼고 랜선 꽂은 다음에 웹브라우저로 접속하죠. 그 말인즉슨 그 손바닥만한 공유기에도 이 백엔드 시스템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IoT가 되는 거지. 그러면 내 스마트폰이 어딘가에 그 사물 인터넷 장비에 접속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웹사이트 기반은 데이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URL을 통한 get, post, put, delete가 유일해요. 근데 사물 인터넷 같은 디바이스는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하나 더 추가돼요. 센서라고 하는 거.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받고 그걸 DB에다 겁나 싸는 거야. 다른 장치가 접속했을 때 데이터 주는 거고. 이것만 이해하면은 여태까지 20년 동안 어떤 IT 시스템이건 적응이 가능했어요. 장담할게요. 향후 20년간도 여기서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모르겠다. 왜냐면 20년 후에는 내가 은퇴하고 이제 안 할 것 같아서. 그 다음까지는 앞을 안 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가동 중인가?
가동 중이에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창을 하나 새로 열었어요. 얘는 이제 파이썬용으로. 자, 이거는 파이썬이에요. 지금부터 그냥 시연이에요.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레트로피 짜기 귀찮아서. 자, 만들어 놓은 코드를 재사용할게요. 자, 모듈 참조하고 이제 URL을 하나 정의할게요. 로컬호스트 8080 API 밑에 디파트먼트 목록 데이터 가져옵시다. 이거를 이제 파이썬으로 가져올 거예요. 자, 상태 코드가 200이 아니면 에러가 난 걸 테니까 에러 처리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 이거 실행한 순간 지금 뒤에 봤어요? 뒤에 백엔드 겁나 움직이는 걸 보고? 아마 안 보였을 텐데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 이거 실행한 거로 지금 얘가 돌았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파이썬 코드인데 자바에 붙어서 데이터 가져온 거야. 일단 뭐라고 주는지 그냥 원문을 출력해 봅시다. 타임 스탬프, 스테이터스, 데이터 쭉 들어오네요. 여기서 나한테 필요한 거는 타임, 데이터라는 항목만 있으면 되니까 일단 얘를 파이썬 내부 구조로 바꾸고 여기서 데이터라는 것만 취해 볼게요. 변수 이름도 데이터로 했네. 자, 필요한 것만 뽑아왔어요. 그럼 이제 파이썬은 보통 이런 걸로, 파이썬은 PC용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기보다는 이제 이걸로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해요. from pandas import data frame. df는 파이썬은 객체 만들 때 new 안 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걸 반복문 돌리면서 HTML을 뿌리지만 파이썬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딱히 표현할 게 없다. df. 그냥 어거지로 만들어 볼게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뭐 그래프화 한다 뭐 이건데 딱히 표시할 수치가 없어서 학과본으로 뿌렸어요. 한글 처리 안 해갖고 한글 깨진 거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뭐가 되건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냥 수단이야. 그 목적에 적합한 언어를 선택하는 거지 특정 언어가 뭐 만능은 아니에요. 이런 거 자바로 잘라 그러면 진짜 미쳐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파이썬하고 자바하고 연동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백엔드 개발자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프론트엔드가 뭐가 됐건 간에 그냥 여러분들은 제이슨만 열심히 만들어주면 돼요. 사실 지금 이 과정이 진짜 타이틀에 맞게 백엔드 개발자 딱 거기까지만 하고 끝낸다 그러면 오늘 전체 진도가 다 끝난 거야 지금. 백엔드 개발은 이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CSS하고 자바스크립트를 덧대서 뭔가 모양을 꾸미는 거를 조금 더 하자라는 거죠. 자, 요거까지 실습하시면 되고요. 실습이 끝나시면은 이제 요거를 그대로 응용해서 프로페서 또 레스트풀 API 만든 다음에 인썸니아로 테스트 하시면 됩니다. 인썸니아 소스 코드는 어차피 뭐 소스가 안 돌아가면은 결과도 안 나올 테니까 인썸니아로 테스트 하신 거는 스크린샷 떠서 보내주세요. 인썸니아 테스트 결과는 이렇게 제이슨 결과 나온 거, 에러 난 상황은 안 줘도 돼요. 정상적인 상황만 스크린샷 떠갖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거면은 아마 1시간 반 정도 실습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실습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파이썬 파이썬이래. 스프링 최종 단원 파일 업로드 처리하고 스프링을 마무리할 겁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끄겠습니다. 실습할게요.